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25년 전 한 여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3,000평 땅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위조된 서류, 조작된 계약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굴욕적인 패배. 윤상우, 내 땅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주마. 죽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냥 사이다가 아니라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무려 73세 할머니가 30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재벌의 저택을 경매로 사들여 단 하루 만에 내쫓아버린 사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통쾌한 복수가 가능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30년 묵은 원한을 갚는 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5년 봄,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비치는 3,000평 규모의 넓은 땅 위로 한 명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6살의 명자는 아버지가 평생 일군 이 땅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땅은 명자의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지켜온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비록 시골이지만 용인이 개발되면서 가치가 오르고 있는 곳이었죠. 아버지, 이 땅만큼은 절대 팔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의 뿌리니까요. 명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작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 이 말을 반복하셨거든요. 명자야, 이 땅만은 절대 팔면 안 된다. 우리 조상님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터전이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 사람들이 이 땅을 사겠다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용인이 개발 호재를 받으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덕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게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윤상우였어요. 30 중반의 상우는 이미 지역에서 손꼽히는 건설업체 사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역시 윤상우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금목걸이까지 걸친 모습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위엄이 느껴졌어요. 한명자 씨, 오늘도 이 넓은 땅을 혼자 지키고 계시네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윤 사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팔 생각이 없어요. 다른 땅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상우는 피식 웃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한명자 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 동네가 곧 대규모 개발에 들어간다고요. 개발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땅을 팔 이유는 없어요. 하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도 사업이 급한데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상우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명자 앞에 내밀었어요. 이 정도면 다른 곳에 더 좋은 땅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평당 50만 원씩 쳐드리니까 15억이에요. 나쁘지 않죠? 15억이라는 금액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은 아버지의 유산이자 우리 가문의 터전이거든요. 상우의 얼굴에 스쳐간 차가운 미소를 명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명자 씨, 혹시 값을 더 올려달라는 뜻인가요? 그럼 20억은 어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이 땅은 팔지 않을 거예요. 상우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참 고집이 세시네요. 그런데 한명자 씨, 혼자 사는 여자가 이런 넓은 땅을 관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 말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할 수 없네요. 하지만 명자 씨,
세상 일이란 게 참 묘해요. 오늘은 안 된다고 하셔도 내일은 어떨지 모르거든요. 상우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나간 후 명자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명자는 우편함에서 등기우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어요. 무슨 일이지? 편지를 뜯어본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내용은 명자의 토지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 직원이 명자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한명자 씨 맞으신가요?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명자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세요? 이 땅은 분명히 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서류를 보시면 윤상우 씨가 이 땅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매매 계약서와 등기 이전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다고 하네요. 명자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그런 계약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아버지는 절대로 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주장하세요. 명자는 급하게 변호사를 찾았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한명자 씨,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들을 봤는데 하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도장도 진짜 같고 서명도 필적 감정에서 진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위조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법정에서 상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명자 씨 아버지께서 직접 저에게 이 땅을 팔겠다고 하셨어요. 여기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등기 서류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상우 측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들은 완벽했어요. 위조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명자는 울분을 참으며 외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죽기 전까지도 이 땅만은 지키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하셨다고요.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 증거를 제시하세요. 명자에게는 아버지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증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증인은 있나요? 저 혼자 들었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군요. 판사는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상우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 순간 명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윤상우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고 명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법원을 나서는 명자를 따라온 상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명자 씨, 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이에요. 앞으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시는 게 좋겠어요. 윤상우, 당신이 어떤 수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명자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어요. 하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이 땅을 샀거든요. 법원도 인정했잖아요. 상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그렇고 명자 씨도 빨리 이사 준비하세요. 곧 공사 들어갈 테니까. 그해 여름 명자가 평생 지키려 했던 3,000평 땅 위에는 상우의 웅장한 저택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매일 그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원한의 불씨를 키워나갔습니다. 윤상우, 내 땅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주마. 죽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명자의 눈에는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차가운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25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상관없었습니다.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다짐만이 명자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1995년 가을, 땅을 잃은 명자는 서울로 올라와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고는 법정 비용으로 쓰고 남은 푼돈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명자의 눈에는 굴복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든 50년이든 기다려주마. 반드시 되갚아줄 테니까. 명자는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 야채 장사를 시작했어요. 추운 겨울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깎아달라고 할 때마다 윤상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니, 이 무 좀 더 싸게 해주면 안 될까요? 네, 그럼 1,000원만 빼드릴게요. 겉으로는 상냥하게 웃으며 장사를 했지만 명자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집념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장사를 마치면 용인에 아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다고? 윤상우 그놈이 더 배불러지겠네. 하지만 명자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명자의 야채 장사는 단골들로 북적였어요. 싱싱한 야채와 정직한 가격,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로 소문이 났거든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명자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부동산 투자 서적부터 법률 관련 책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댔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정보전이구나. 그리고 법도 아는 만큼 써먹을 수 있어. 명자는 노트에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어요. 부동산 투자 방법, 세금 절약법, 법률 상식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지만 명자는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야. 명자는 2년간 모은 돈으로 망해가는 작은 상가 하나를 샀어요.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동네도 개발될 거야. 그해 겨울 명자는 야채 장사와 병행해서 부동산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2000년 명자는 작은 슈퍼마켓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그 슈퍼마켓 2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열었습니다. 고객님, 이 아파트는 앞으로 재개발 예정이라 투자 가치가 높아요. 명자는 타고난 상술과 철저한 정보 수집 능력으로 부동산 중개업에서도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밤 명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윤상우와 그의 일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신문 기사부터 인터넷 검색까지 놓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윤상우 회장, 신규 아파트 단지 분양 상황, 자산 규모 500억 추정, 윤상우 장남 윤민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회사 입사, 윤상우 차남 윤민수, 미국 유학 중. 명자는 이 모든 정보를 두꺼운 노트에 꼼꼼히 기록해뒀어요. 상우 일가의 동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 매출, 가족관계, 인맥, 부채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았어요. 원수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지. 2003년 명자는 IMF 때 산 상가를 5배 가격에 팔았어요. 예상대로 그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폭등한 거였습니다. 역시 정보가 돈이야. 2005년 명자의 사업은 더욱 확장됐어요. 이제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상당한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사장님 윤상우 회장이 강남에 대형 상가 건물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아요. 직원 김 과장이 보고했어요. 그래, 자세히 알아봐. 며칠 후 김 과장이 가져온 정보는 명자를 흥분시켰습니다. 무리한 투자더라고요. 대출을 많이 끼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건설비도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늘어났다고 하고요. 명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구나. 계속 지켜보자. 그리고 윤상우 회사 주변 정보도 더 자세히 알아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많은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명자는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부실 부동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아. 현금이 왕인 시기야. 싼 값에 좋은 물건들을 골라서 사자. 명자는 이 시기에 강남 일대의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어요. 모두 현금으로 샀습니다. 2010년 명자는 이미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중견 부동산 투자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직원만 50명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어요. 사장님, 이제 좀 좋은 차 사시지 그래요? 벤츠나 BMW 정도는.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명자는 모든 수익을 재투자에 쏟아부었어요. 언젠가 올 기회를 위해 현금 확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해 겨울, 명자는 조카 박주희를 만났어요. 주희는 명자보다 10살 어린 변호사였습니다. 고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주희야, 잘 지냈구나. 변호사가 됐다며? 네, 겨우 합격했어요. 그런데 고모는 사업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명자는 주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주희야, 고모가 부탁이 하나 있어. 앞으로 법률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고모. 무슨 일이든지 말씀하세요. 명자는 주희에게 15년 전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놨어요. 주희는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고모, 그건 명백한 사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고발할 수 있어요. 아니야. 시효도 지났고 증거도 없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명자는 주희를 자신의 법무팀장으로 영입했어요. 이제 법률 지원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거였습니다. 2015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쳤어요. 많은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명자의 회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윤상우 회장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김 과장의 보고에 명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야? 은행 대출 상환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강남 상가 건물 때문에 빚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율도 50%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명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어요. 명자는 이 혼란 속에서도 착실히 자산을 늘려나갔습니다. 반면 상우의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사장님, 윤상우 회사 대출 연체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네. 주희야, 경매 정보 좀 확인해봐. 특히 용인 쪽 토지나 건물 말이야. 네, 고모. 혹시 특별히 찾는 게 있으세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곧 나타날 거야. 내가 25년 동안 기다린 그것이. 명자의 눈에는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25년간의 치밀한 준비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거였습니다. 2025년 2월 어느 화요일 오후 명자는 강남 본사 사장실에서 각종 경매 정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한진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 회사가 되어 있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실시간 부동산 경매 정보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명자는 매일 이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특히 용인 지역 정보에는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직원 김 과장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급한 소식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서둘러?
김 과장은 숨을 헐떡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윤상우 회장 저택 부지가 경매에 나왔어요. 명자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30년간 기다렸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찰 접수받는다고 하네요. 감정가는 80억이고요. 명자는 차분하게 서류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봐. 특히 담보 설정이나 법적 하자, 유무, 그리고 왜 경매에 나오게 됐는지까지 전부 말이야. 네, 사장님. 김 과장이 나간 후 명자는 혼자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어요.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2번지. 바로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땅의 주소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명자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나올 때의 그 절망감과 분노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명자는 더 이상 25년 전에 무력한 젊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조카 주희를 불러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이제 주희는 명자 회사의 법무팀장이자 가장 신뢰하는 조카였습니다. 고모, 정말 그 땅이 경매에 나온 거예요? 응, 드디어 기회가 왔어. 주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고모, 80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경매는 위험이 따르잖아요. 혹시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하면. 명자는 주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주희야, 고모가 3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렸어. 돈은 걱정하지 마.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그래도 법적 리스크는 확실히 확인해 봐야 해요. 혹시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낙찰받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완벽하게 검토해줘. 다음 날부터 주인은 법원과 등기소를 오가며 해당 부지의 권리 관계를 샅샅이 조사했어요. 명자 역시 30년 만에 직접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명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마지막으로 이 길을 달린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30년 전 법정에서 패소한 후였을 거예요. 그때는 버스를 타고 왔었는데 이제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오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그 땅. 명자는 저택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웅장한 3층 건물과 넓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아버지 땅 위에 이런 궁궐을 지어놨구나. 명자는 차에서 내려 저택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곳곳에 관리 소홀의 흔적이 보였어요. 정원 잔디도 듬성듬성하고 외벽 페인트도 벗겨진 곳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무너질 차례야, 윤상우. 그때 저택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30년 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윤상우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깨는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명자를 보자 잠시 당황했어요. 당신은? 오랜만이네요, 윤 사장님. 아, 한명자 씨.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명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동네 구경 나온 길이에요. 그런데 이 멋진 저택이 경매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상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런 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고. 아, 그래요? 하지만 법원 공고는 이미 났던데요. 상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명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차로 향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차 안에서 명자는 룸미러로 당황한 상우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는 이 꼴이구나. 서울로 돌아온 명자는 김 과장의 추가 보고를 받았어요. 사장님, 윤상우 회장이 왜 경매에 넘어갔는지 알아봤어요. 그래. 코로나19 이후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해요. 특히 강남 상가 건물 임대율이 30%까지 떨어지면서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결국 은행에서 담보대출 회수에 들어갔고 저택이 담보로 잡혀 있어서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대출 잔액이 12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명자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20억 대출에 감정가 80억. 그럼 최소한 80억 이상은 나와야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를 줄일 수 있겠네. 그날 오후 명자는 주위의 보고를 받았어요. 고모, 다행히 권리 관계는 깨끗해요. 근저당만 설정되어 있고 다른 복잡한 권리는 없어요. 근저당 금액은 120억이에요. 그래서 경매로 나온 거죠. 그리고 등기부를 보니까 윤상우가 1995년에 취득한 게 맞아요. 명자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1995년. 바로 그 해구나. 고모, 혹시 그때 무슨 일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경매 준비에 집중하자. 그 주 토요일 명자는 주거래 은행을 찾았어요. 이미 여러 은행에 분산해둔 예금과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를 확인받았습니다. 고객님, 현재 가능한 자금은 총 150억 정도입니다. 충분하네요. 은행 직원은 명자의 침착함에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사용하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에 한 번 있을 투자니까요.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수익률로 따질 수 없는 투자예요. 은행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경매 입찰 마감 하루 전 명자는 다시 한번 해당 부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주희와 함께였습니다. 고모, 정말 아무 후회 없으세요? 후회?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다른 부동산을 사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주희야, 어떤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30년간 기다린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어. 주희는 고모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 법원에서 뵐게요, 고모. 고마워, 주희야.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날 밤 명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간의 기다림이 내일 하루로 판가름 날 거였거든요. 명자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 내일이면 우리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전 그 굴욕을 반드시 갚아드릴게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 같았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첫 단추를 꿰 수 있게 된 거였어요. 2025년 3월 15일 오전 9시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 명자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25년 전 이곳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모, 긴장되세요? 옆자리에 앉은 주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 명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25년간 쌓였던 분노와 설렘이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15명 정도의 입찰 희망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감정가는 80억 원이며 최저 경쟁 입찰가는 64억 원입니다. 입찰 마감은 오전 10시 30분까지입니다. 명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입찰자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하나 보였어요. 윤상우의 장남 윤민호였습니다. 저 자식이 여기 왜 와 있지? 민호는 아버지 대신 나와서 어떻게든 집을 되찾으려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관이 입찰표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입찰표를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10억 원. 25년간 준비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지만 명자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복수의 시작이었거든요. 주변에서는 다른 입찰자들이 고민하며 숫자를 적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80억짜리 부동산에 과연 얼마까지 써야 할지 계산하고 있는 거였어요. 민호도 입찰표를 받았지만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민호가 작게 중얼거리며 결국 90억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나마도 온 집안을 다 팔아서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오전 10시 20분, 입찰 마감 10분 전. 법정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자는 이미 입찰표 작성을 마치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반면 다른 입찰자들은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숫자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5분 전입니다. 집행관의 안내에 몇몇 입찰자들이 서둘러 입찰표를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명자도 일어나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명자입니다. 입찰표 확인하겠습니다. 집행관이 명자의 입찰표를 받으며 잠깐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110억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민호도 떨리는 손으로 입찰표를 제출했습니다. 윤민호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정각, 입찰이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 개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이 입찰표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75억, 82억, 85억, 88억. 가격들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입찰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90억. 민호의 입찰가가 불려졌을 때 그는 잠깐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아직 남은 입찰표가 몇 장 더 있었습니다. 95억, 98억. 점점 높아지는 금액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지막 입찰표를 집행관이 펼쳤습니다. 110억. 법정이 순간 술렁거렸어요. 감정가의 1.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최고가 입찰자는 한명자 씨입니다. 110억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명자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어요. 25년 만에 아버지의 땅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90억도 모든 걸 다 털어서 겨우 만든 돈이었는데 20억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모. 주희가 명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명자는 아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낙찰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민호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명자 사장님이신가요?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왜 우리 집을? 명자는 민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윤민호 씨, 당신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명자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거든요. 서류 작성을 마친 명자는 법원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 낙찰받았어요. 예, 110억에. 이제 등기 이전 준비하고 내용 증명 발송 준비도 해주세요. 주희가 물었어요. 고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명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원해. 정말 시원해. 그날 오후 명자는 다시 용인의 저택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상우가 직접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명자 씨, 정말 당신이 낙찰받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땅의 정당한 주인은 저예요. 상우는 무력하게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일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때 일이요? 아, 당신이 제 아버지 땅을 사기쳐서 뺏었던 그 일 말인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명자는 냉소를 머금고 웃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25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넘겼는데 지금도 그러시네요. 상우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30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는 제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할 거예요. 명자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윤 사장님. 25년 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죠. 상우의 몸이 떨렸어요. 이제 누가 더 힘이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명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상우는 저택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우리 땅을 되찾았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돼요. 낙찰 후 일주일이 지난 3월 22일, 명자는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된 거였어요. 등기소에서 나오며 명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한명자. 30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성함이었어요. 명자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주희와 함께 내용 증명 발송을 위해 우체국을 찾았어요. 고모, 정말 30일만 주실 거예요? 법적으로는 더 여유를 줄 수도 있는데요. 아니야. 30년 전에 그들이 나에게 보인 자비를 생각해봐. 하루도 더 줄 생각 없어. 명자는 단호했어요. 내용 증명 봉투에는 차가운 통지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명도 요구서 윤상우 기아본인은 2025년 3월 15일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적법하게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21일까지 위 건물에서 완전히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토지 소유자 한명자. 발송 완료됐습니다. 우체국 직원의 말에 명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틀 후인 3월 24일 오후 상우의 집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등기 우편 배달원이 건네준 봉투를 받은 상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뭔가요? 아내 박순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상우는 내용 증명을 읽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일 안에 나가라고. 한명자 그년이. 뭐라고요? 31이라니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30년 넘게 산 집인데. 순이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지만 상우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우리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권리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간 살았던 집이었는데 30일 안에 나가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장남 민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한명자 사장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네요. 내일 오후 2시에 용인시청 근처 카페에서요. 상우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만날 게 뭐 있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래도 가보세요, 아버지. 혹시 협상할 여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민호의 간청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후 상우는 마지못해 명자와의 만남에 나섰습니다. 장소는 용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상우는 많이 늙고 초라해 보였지만 명자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품격 있는 핸드백을 든 명자의 모습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윤 사장님.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어요. 한명자 씨,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소? 상우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까지라니요. 전 그냥 제 땅을 되찾은 것뿐인데요. 명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집에서 나가라니. 우리 가족이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요. 아, 그 집 말씀이시군요. 제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그 땅 위에 지은. 상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급했고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30년 전에 당신이 한 말 기억나요? 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보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고요. 상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제가 똑같은 말을 해드릴게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명자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마셨어요. 그 여유로운 모습이 상우에게는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명자 씨, 제발.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가족이요? 명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30년 전에 저도 가족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는 딸이 있었다고요. 그때 당신은 그런 걸 고려해 주셨나요? 그때는 제가 젊고 미숙했어요. 미숙했다고요? 당신은 그때도 30 중반이었잖아요. 충분히 분별할 나이였어요. 게다가 아버지까지 되신 분이 다른 집안의 터전을 빼앗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셨을까요? 상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윤 사장님, 30년 전에 당신이 제게 해준 말을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한명자 씨, 정말 자비라는 게 없소? 상우가 마지막으로 매달려 봤어요. 자비요? 명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30년 전에 26살 여자가 아버지 유산을 지키려고 빌었을 때는 자비를 베풀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자비를 구하세요? 그 서류는 30년 전 재판 기록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30년 전 제가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이 땅은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그때 당신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상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감상적인 호소로는 법정을 설득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당신은 법정 밖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힘없는 사람은 당해도 싸다고 하셨잖아요.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럼 지금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당해도 싸고요. 그럼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실 수는 없겠소? 한 달은 너무 짧아요. 상우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부탁했어요. 명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저에게 준 시간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판결 나자마자 바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사 준비도 있고 30년 전에 저는 이사 준비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것도 제 아버지 땅에서요.
상우가 마지막으로 매달려 봤어요. 그럼 집값이라도 좀 쳐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30년간 관리하고 개보수한 돈이 상당한데. 명자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집값이요? 제 아버지 땅에 무단으로 집 지어놓고 이제 와서 집값을 달라고요? 그래도 30년간. 윤 사장님 30년 전에 제가 그 땅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명자는 일어서며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4월 21일까지 완전히 비워주세요. 하루라도 넘기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상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어요. 정말 조금의 여지도 없소? 명자는 뒤돌아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30년 전에 당신에게서 받은 자비만큼 베풀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혀요. 명자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상우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한명자 씨,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명자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미안하다고요? 30년 만에 하는 사과를 받아달라는 건가요? 정말로. 윤 사장님 30년 전에 진심으로 사과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우습게 보고 무시했죠. 명자는 마지막으로 차가운 눈빛을 상우에게 보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사과는 용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30년 늦었어요. 카페를 나선 명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통쾌함이었습니다. 한편 상우는 카페에 혼자 남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그날 저녁 윤 씨 가족은 긴급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아버지, 정말 방법이 없나요? 둘째 민수가 물었어요. 없어. 법적으로는 한명자가 완전히 이긴 거야. 그럼 정말 한 달 안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순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해야 해. 이제 정말 끝이야. 바깥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살았던 집에서의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4월 21일 오전 9시 약속된 퇴거 기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윤상우 일가는 여전히 저택에 남아 있었어요. 명자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안 나갔군요. 주희가 저택 앞에서 확인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 집안에 불이 켜져 있어요. 분명히 아직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명자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바로 명도 소송 접수하자.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주희는 명도 소송 서류를 접수했어요.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권리 관계가 명확해서 승소는 확실해 보이네요. 법원 직원의 말에 명자는 만족했어요. 좋아. 이제 강제 집행 준비도 병행하자. 한 달 후인 5월 20일 예상대로 명자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윤상우 일가에게 즉시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축하드려요, 고모. 이제 진짜 시작이야. 명자는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김 과장, 언론사에 연락했어? 네, 사장님. 지역 신문사와 케이블 방송 취재진이 올 예정이에요. 좋아. 이사업체도 준비됐고? 네, 대형 트럭 3대 준비 완료했습니다. 6월 5일 오전 10시 드디어 강제 집행 날이 왔습니다. 저택 앞으로 법원 집행관, 경찰, 이삿짐 트럭, 취재진이 줄지어 들어섰어요. 평소 조용했던 동네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집행관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윤상우 씨,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상우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집행관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문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시행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나가시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상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네 사람들과 취재진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됩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어요. 집행관 뒤에서 명자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상우 씨, 25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빌었던 것처럼 빌어보세요. 상우는 명자를 바라보며 무릎이 꺾였어요. 한명자 씨, 제발. 25년 전에 당신이 뭐라고 했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명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주변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윤 회장님이 저렇게 빌고 있네. 집행관이 신호를 주자 이삿짐 기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잠깐, 우리가 직접 짐을 쌀 테니까. 순이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부인께서는 물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일시간 드리겠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30년간 모아온 가구와 생활용품들이 트럭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어머, 저게 얼마짜리 소파인데. 저 그림도 비싼 것 같던데.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어요. 민호와 민수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재벌 아들로 대접받았는데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온 동네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취재진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윤상우 회장님, 이번 강제 집행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상우는 고개를 돌렸지만 카메라는 계속 그를 쫓았어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집을 잃게 되신 건가요? 명자가 대신 대답했어요. 25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겁니다.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 위조를 통해 남의 땅을 강탈했던 거죠.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하지만 이미 카메라에 다 담겼어요. 이 시간 만에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이 텅 비었어요. 상우 가족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여보, 이제 어디로 가요?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임시로 민수 원룸에서 지내야겠어. 내 식구가 작은 원룸에서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처참했어요. 집행관이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명도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집의 열쇠는 소유주께 인계됩니다. 명자가 열쇠를 받는 순간 25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었어요. 동네 주민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세상 참 무섭다 무서워. 명자는 빈집 앞에 서서 상우 일가가 초라하게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25년 전에 당신이 내게 준 굴욕을 고스란히 돌려받으세요. 트럭들이 떠나고 취재진도 정리하고 구경꾼들도 하나씩 흩어졌어요. 저택은 이제 완전히 명자의 것이 됐습니다. 고모,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주희가 물었어요. 명자는 저택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는 이제부터야. 저녁 뉴스에서 윤상우 강제 집행 소식이 나왔어요. 한때 지역 재계의 거물이었던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명자는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 윤상우가 어떤 자인지. 강제 집행이 끝난 다음 날인 6월 6일 윤상우는 원룸에서 잠을 설쳤어요. 내 식구가 12평 원룸에서 지내려니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대출 상환 독촉이에요.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니 즉시 변제하라고. 상우는 머리를 감쌌어요. 저택을 담보로 받은 120억 원의 대출금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얼마나 남았지? 95억이요. 상우는 절망했어요. 회사 자산을 다 팔아도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상우는 회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회사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뉴스 때문에 난리예요. 김 부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무슨 소리야? 협력 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고요. 상우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때 지역 최고의 건설업체라고 자부했던 회사가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또 뭐야? 회사 운영자금 대출 회수 검토에 들어간다고 해요. 상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한편 명자는 여유롭게 저택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사장님, 인테리어 업체에서 연락 왔는데 언제 시작할까요? 김 과장이 물었어요. 아니야. 이 집은 그대로 둬. 네. 왜요? 기념품이니까. 25년간의 기다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명자는 저택의 거실에서 윤상우 가족의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행복도 끝이야. 명자는 사진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6월 10일 상우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대형 프로젝트 3개가 모두 취소됐어요. 뭐라고? 발주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어요. 회사 신용도 문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상우는 주저앉았어요. 그 프로젝트들은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이대로 가면 회사 문 닫아야 해요. 부장들이 하나씩 사표를 내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직원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가족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김 부장, 자네까지. 죄송해요, 사장님. 하지만 이 회사에 더 있으면 저희도 같이 망해요. 일주일 만에 10명이던 직원이 10명으로 줄었어요. 6월 15일 상우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출 연장을 요청하려 했어요. 윤상우 사장님, 어서 오세요. 은행 지점장이 나왔지만 표정이 어둡기만 했어요. 지점장님, 대출건으로 왔는데. 죄송합니다. 본점 지시로 더 이상 대출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이미 연체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회사 상황도 좋지 않고요. 은행에서도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상우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순이가 물었지만 상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방법이 없나요? 민호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없어. 이제 정말 끝이야. 6월 20일 결국 상우의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30년간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윤상우 전 사장, 법정 관리 신청. 부채 규모 200억 추정. 신문 헤드라인이 상우의 몰락을 알렸어요. 명자는 그 신문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이제 좀 시원하네. 하지만 명자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김 과장, 상우 아들들 직장 알아냈어? 네, 큰아들은 대기업 과장이고 작은아들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쪽 인사팀에 자료 좀 보내줘. 무슨 자료요?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키웠는지에 대한 자료 말이야. 명자는 상우의 과거 의혹들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했어요.
25년 전 토지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스러운 거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와 민수에게도 타격이 찾아왔어요. 민호 씨,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가족 관련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민호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아버지 일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했잖아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민호는 결국 회사에서 사직 압력을 받았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25일 상우는 마지막 남은 자산인 강남 오피스텔마저 금매로 내놨어요. 하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아무도 안 사요. 공인중개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윤 사장님 관련 부동산은 모두 기피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까 봐서요. 상우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회사도 없었습니다. 아들들마저 직장을 잃었어요. 그날 밤 상우는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젊은 명자가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했나.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한편 명자는 저택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원한을 풀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윤상우는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5년 전 명자에게 했던 말처럼 이제 그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차례였어요. 2025년 7월 15일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용인의 저택을 다시 찾았어요. 30년 만에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된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저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명자의 발걸음은 당당했어요. 넓은 거실에는 윤상우 일가가 살았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5년간 남의 땅에서 호의호식했구나. 명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값비싼 샹들리에, 고급 대리석, 바닥, 수입 가구들. 모든 것이 한때 윤상우의 부를 상징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모, 뉴스 봤어요? 주희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뉴스? 윤상우 파산 선고 났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결국 모든 직장에서 밀려났고요. 명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야 25년 전 내가 느꼈던 절망을 조금이나마 느끼겠네. 고모,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끝이야. 전화를 끊은 명자는 저택의 2층으로 올라갔어요. 윤상우의 서재가 있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상우의 명함들이 남아 있었어요. YS건설 대표이사 윤상우라고 적힌 화려한 명함이었죠.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쪽지구나. 명자는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초라한 모습의 윤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했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문을 열어줬어요. 윤상우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명자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25년 만에 들은 사과였어요.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다는 거죠? 25년 전, 당신 아버지 땅을 부정하게 가져간 것. 정말 잘못했어요. 명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상우를 내려다봤어요. 25년이 지나서야 깨달으셨네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아들들만은. 상우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명자가 말렸어요. 일어나세요. 한명자 씨,
25년 전에 제가 당신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를 기억해요? 상우의 몸이 떨렸어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힘없는 사람은 당해도 싸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무지했어요. 명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렸다고요? 당신은 그때도 30 중반이었잖아요. 충분히 분별할 나이였어요. 상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윤상우 씨, 25년 전에 당신이 제게 해준 말을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한명자 씨, 정말 자비라는 게. 자비요? 명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25년 전에 26살 여자가 아버지 유산을 지키려고 빌었을 때는 자비를 베풀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자비를 구하세요? 상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제 가세요.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상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윤상우 씨. 상우가 뒤돌아봤어요. 25년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세상은 정말 힘 있는 자의 것이더라고요. 다만 그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바뀐 것뿐이에요. 상우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바라봤어요. 30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명자는 상우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구부정한 어깨와 느린 발걸음에서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명자는 저택의 넓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평생 가꾸려 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모든 걸 되찾았어요. 명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25년이 걸렸지만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명자의 얼굴에는 마침내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저택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어요. 가끔씩 찾아와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윤상우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상우는 작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아들들도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지역 재벌이라 불렸던 윤상우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도 사라졌어요. 2025년 12월 명자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찾았습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의미였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명자는 2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야채 장사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회사 사장이 되기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명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는 완성됐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하얀 눈이 저택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저택 현관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당당한 걸음으로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상우 일가의 이름은 재계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 거였어요. 명자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했어요. 어떠셨나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였죠. 30년 전의 배신을 이렇게 완벽하게 갚아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기회가 온다면 똑같이 복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강력한 사이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